남편 제삿날이 다가오면 저는 몇 날 며칠을 잠을 설칩니다. 이제는 제삿날이 두려워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남편 제삿날마다 집안을 뒤흔들어 놓는 며느리 때문입니다. 어머니, 올해는 간소하게 하죠. 제사 음식 너무 힘들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요즘 세상에 제사 간소화도 맞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작년에는 정말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불고기 대신 육포를 놓고 전도 한두 가지로 줄이고 탕도 작은 냄비에 하나만 끓였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꼭 다른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어머니도 나이 드셨는데 제가 다 했어요. 음식 전부 제가 준비했죠. 정말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대놓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어쩌면 그 한마디에서부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며느리가 점점 도를 넘는 행동을 하게 된 게요. 올해 남편 제삿날,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딸도 도와주겠다 해서 함께 장을 보고 새벽부터 음식을 만들었지요. 딸아이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미안하고 고마운 아이입니다. 자기 삶 포기하고 집 지키며 제 옆을 지켜준 아이거든요. 그런데 제삿날 저녁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문을 쾅 닫으며 들어왔습니다. 이게 음식이에요?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이런 상 차리는 거 보시고 뭐라고 하셨을까? 그 말에 딸이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형님, 저희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직접 다 만들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상을 훑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성이라는 거예요? 전 이걸 먹으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닌데요. 그리고는 눈을 치켜뜨며 갑자기 제 앞에 놓인 접시를 집어들더니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릇이 산산조각 나고 저는 놀라서 입을 막았습니다. 무슨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딸이 벌떡 일어나 소리치자 며느리는 주먹을 꽉 쥐고 딸을 밀쳤습니다. 그 순간 딸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네가 뭔데 시집도 안 간 주제에. 하고 소리 지르며 마당으로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놓으세요. 사람 머리카락 잡고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렸지만 이미 딸아이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손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폭력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의 시작은 제 침묵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고 말을 뒤집을 때 그냥 넘겼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당신, 나 혼자 이 지경이 되도록 두고 가서 원망스러워요. 하지만 원망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집안을 지켜야 합니다. 제 딸이 상처받지 않게, 손주가 울지 않게 며느리의 폭주를 막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만하자. 내가 원한 거 다 해줬잖아. 너한텐 이 집도 이 가족도 부담스러울 테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자 며느리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도 결국 저랑 못 살겠다. 이 말이군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며느리는 아이 손을 끌고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의 제삿날 한 사람은 조용히 묵념하며 떠났고 또 한 사람은 고함과 분노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연락을 끊었고 손주는 학교도 결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조심스레 아들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며칠 전부터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며느리 집을 찾아갔지만 배를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그 순간 윗집 아주머니가 조용히 내려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며느님이 며칠 전에 아이 손 붙잡고 큰 소리로 싸우면서 나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짐도 다 빼간 것 같던데. 그제야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이까지 데리고 가출이라니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집을 버티고 있었는지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딸의 머리채를 잡아 끄는 폭력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상처를 받았겠지만 그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아선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혼자 집으로 왔습니다. 눈은 퀭하고 턱은 깎이지 않아 헝클어진 머리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말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밥을 차렸습니다. 말없이 식탁에 앉은 아들은 밥 한 술을 뜨고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중간에서 똑바로 하지 못했어요. 엄마한테도, 수연이한테도 다 죄송해요. 그렇게 밤새도록 아들은 울었고 저는 아들 옆에서 등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 애가 무섭게 굴어도 내가 감쌌잖니. 그건 엄마로서도 마음 아프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아이가 걱정돼요. 엄마, 그 아이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아야지. 우리 손주까지 놓치면 안 되지. 그렇게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아직 법적으로 실종으로 간주되긴 어렵다며 기다려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동사무소에서 아이 학교 주소지를 통해 며느리가 지방 친정으로 내려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들은 곧장 차에 올랐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며느리를 다시 보는 게 두려웠지만 손주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도착한 곳은 멀고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한참을 찾다 작은 식당에서 며느리 친정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그 어르신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오셨군요. 수연이 말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억울하다고, 너무 속이 상한다고 하루 종일 울기만 해서.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제가 다 옳았다고 생각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날 많이 놀랐어요. 저는 손주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고 가고 싶어요. 그 순간 식당 안쪽에서 문이 열리더니 손주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그 목소리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도윤이, 아이는 제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그 아이를 꼭 안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어른들의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켜야겠다고요. 그때 며느리 수연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얼굴이었지만 그 눈동자 어딘가에 피로와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오신 건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다시 그 집으로 못 돌아가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안 돌아와도 좋아. 나는 내가 며느리로 사는 것보다 도윤이 엄마로 제대로 사는 걸 더 바란다. 그 말에 수연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니. 너무 늦은 말일 수 있어. 하지만 내 상처도 우리 도윤이 상처도 이제는 어른이 고쳐야지. 그 순간 수연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연이는 말수가 줄었지만 더 이상 제 앞에서 나를 세우진 않았습니다. 저도 예전처럼 시댁 어른으로서가 아닌 아이를 함께 돌보는 사람으로서 그녀를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그 아이 엄마와 할머니가 서로 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걸 그제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도윤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다시 갈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윤이에게는 그 집이 여전히 우리 집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직 상처가 다 아문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딸아이 혜진이가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온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혜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너야말로 괜찮니? 많이 놀랐잖아. 내 얼굴을 그날 이후로 못 봤으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 순간 수연이가 주방 쪽에서 나왔고 딸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수연이가 먼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참지 못했어요. 혜진이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그날 저는 진짜 무서웠어요.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가족이 그렇게 망가지는 모습이 무서웠어요. 그 말에 수연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떨궜고 저 역시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셋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윤이는 반찬을 집으며 웃었고 저는 그 웃음소리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식사 후 수연이는 갑자기 제 방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랑 저는 조금만 더 여기 있고 싶어요. 마음 정리도 할 겸 아이도 학교 잠깐 전학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긴 내가 머물 집이니까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천천히 있어라. 그날 이후로 수연이는 새벽마다 일어나 마당을 쓸고 도윤이 도시락도 직접 싸기 시작했습니다. 전과는 다른 태도였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내려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도 다시 내려왔습니다. 딸, 아들, 며느리, 손주. 네 식구가 한자리에 모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아들은 수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다시 생각해 볼까? 그 말에 수연이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 자신이 없어. 당신도 그렇잖아. 그날 일 터졌을 때 내 손 한 번도 안 잡아줬잖아. 그 말에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그때 정말 겁이 났어요.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너도 상처받았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 같이 멍든 거야. 수연이는 눈을 깔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윤이는 이제 다시 웃어요. 이 집에서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도윤이랑 당신이랑. 잠시 침묵이 흐르다 수연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각자 방부터 쓰는 걸로 해요. 너무 빠르지 않게 다시 서로 천천히 알아가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편히 잠이 들었습니다. 비록 아직 모든 게 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각자의 마음이 조금씩 풀려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윤이의 웃음이 그 모든 어긋난 감정을 꿰매주는 바늘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찬장에 들어있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에는 도윤이 어렸을 적 사진, 며느리가 처음 이 집에 인사 왔던 날 적었던 제 감정들, 그리고 남편이 살아계실 때 남겨준 메모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착한 아이다. 말은 조금 곧지만 마음은 따뜻하다. 남편이 그날 저녁 식사 후 혼잣말처럼 했던 말을 제가 적어 놓았던 문장이었습니다. 그 글귀를 다시 읽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며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그때부터 멈췄는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아들과 결혼한 순간부터 제 안에선 그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했을 뿐 수연이라는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윤이 등굣길을 배웅하고 돌아오던 길, 저는 수연이를 마주쳤습니다. 마당에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고 있던 그녀는
제 발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뽑을게요. 마당 보기가 좀 그랬죠? 저는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조심스레 꺼내 펼쳐 그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내 아버님이 하신 말이야. 기억나? 수연이는 수첩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떨렸어요. 어머님은 무서웠고 아버님은 말이 없으셔서. 그래, 그랬겠지. 나도 그땐 내가 이 집에 잘 어울릴 수 있을지 많이 걱정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가 서로를 너무 몰랐던 거야. 수연이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엄마예요. 도윤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저도 다시 배워야 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배울게. 내가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자라는 걸, 그리고 누군가의 딸이었단 걸. 그 순간 수연이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그날 접시를 던졌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참 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는 왜 제사가 없어요? 그 질문에 수연이는 당황한 듯 웃으며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건 말이지, 도윤아. 제사는 그냥 음식을 차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을 기억하는 날이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지를 새롭게 만들어도 괜찮단다. 도윤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묻습니다. 그럼 다음엔 엄마랑 할머니랑 나랑 같이 만들면 돼요? 그 말에 수연이와 저는 동시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너도 같이 만들자. 그날 저녁 아들은 마트에서 고기를 사오며 말했습니다. 오늘 고기 구워 먹자. 우리 집에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온 것 같아서. 도윤이는 방 안에서 튀어나오며 외쳤습니다. 고기, 내가 상 차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웃음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고기 굽는 냄새, 그 모든 것이 예전에는 당연했지만 이제는 더없이 소중한 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혜진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부터 다시 출근해요. 몸도 이제 괜찮고 마음도 좀 정리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가끔씩 와서 얼굴만 보여줘도 돼. 혜진이는 웃으며 수연이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저 그날 정말 많이 미워했어요. 그런데 형님도 많이 아팠다는 거 이제 알 것 같아요. 수연이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그날 혜진 씨가 아니었어도 난 누군가한테 그렇게 터졌을 거예요. 그게 아가씨여서 정말 미안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다시 서로를 향해 걸어올 수 있다면 늦은 화해도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며칠 뒤 시댁 어르신들 산소를 찾아갈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 제삿날 이후 처음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외출이었기에 저는 약간의 긴장과 기대를 안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도윤이는 제일 먼저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후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가는 거니까 단정하게 입어야죠. 그 한마디가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수연이는 도윤이 셔츠 단추 하나하나에 손을 얹어 매만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랑 엄마랑 할머니, 그리고 너 우리 다 함께 가는 거니까 무섭지 않지?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번엔 좋아. 예전엔 제사날이면 엄마랑 할머니가 말 안 해서 무서웠어. 그 말에 수연이와 저는
동시에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아이는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른들 사이의 불편함, 차가운 공기, 말없이 쌓여가던 갈등까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아이의 솔직한 말 한마디에 저는 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산소에 도착한 우리는 나란히 절을 드렸고 도윤이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아버지 영정 사진이 있는 비석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올해는 엄마도 안 울고 할머니도 웃어요. 이제 우리 집 안 무서워요. 그 말에 저는 절을 올린 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아들이 제 곁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제사도 방식을 바꿔볼까 해요. 서로에게 상처되는 날 말고 진짜 추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으로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안 다치게 하는 게 우선이야. 수연이는 마당 한편에 작은 돌멩이들을 주워다 쌓으며 도윤이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탑이야. 하나씩 쌓을 때마다 서로 더 잘 지내기로 약속하는 거야. 도윤이는 웃으며 손에 조약돌을 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맨 위에 올릴래. 나는 우리 가족에서 제일 웃음 많은 사람이니까. 그 아이의 맑은 웃음이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수연이와 혜진이는 서로 아이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눴고 아들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따라 부르며 웃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야 조금 당신이 원했던 집의 모습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날 밤 도윤이가 작은 쪽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건 비밀이에요. 종이를 펴보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마음을 다시 꿰매주는 바늘이에요. 찢어진 데를 다시 꿰매주니까 우리 집이 다시 따뜻해졌어요. 그 글을 읽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수첩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2025년 9월 14일 도윤이의 쪽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한 문장. 이젠 며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이지 않습니다. 딸과 며느리가 한자리에 있어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아들과 손주가 함께 웃는 걸 보며 예전엔 왜 그걸 놓쳤나 후회할 뿐입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어긋난 마음이 다시 맞닿기 시작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가을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공기도 한결 고요해졌습니다. 도윤이는 학교 생활에 금세 적응했고 수연이 역시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딸 혜진이는 주말마다 집에 들러 저를 도와주었고 그럴 때면 저는 다시 예전처럼 가족이 모이는 저녁상을 차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이가 불쑥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번 겨울엔 김장을 같이 하실래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동안 함께 김장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말은 함께 하자고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제가 혼자 다 했고 수연이는 불편한 듯 집안 여기저기를 어슬렁거리며 시간을 보냈던 기억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먼저 김장을 함께 하자고 말하다니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해보자.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저는 속으로 작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배추속이라도 같이 채워가며 서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며칠 뒤 김장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딸 혜진이까지 합세해 셋이서 부엌을 분주히 오가며 손발을 맞췄습니다. 생강을 다지고 마늘을 갈고 고춧가루를 섞는 동안 수연이는 그 어느 때보다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이 속 너무 맵진 않아요? 맵긴 해도 저 맵게 먹는 거 좋아해요. 그럼 도윤이 것도 조금 맵게 해도 되겠네요?
수연이와 혜진이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한결 자연스러워졌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 무렵 셋이 나란히 마당에서 김치를 담그는 모습은 마치 오래전 제 어머니와 이모들 그리고 제가 함께하던 풍경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시절엔 여자들이 손으로 삶을 만들고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바로 김장날이었습니다. 수연이의 손등에 묻은 고춧가루를 조심스레 닦아주며 저는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이렇게 움직여주니 고맙다. 김장이 고된 일이긴 하지만 덕분에 엄마 된 기분이 들어서 좋구나. 그 말에 수연이는 갑자기 손을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엄마가 된 이후로 제가 제대로 엄마 노릇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도윤이한테도 이 집에서 어머니께도 늘 피해만 준 것 같아서 죄송했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사는 게 버거우면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먼저 화부터 내게 돼. 나도 그랬고 너도 그랬을 뿐이야. 그날 김장을 마친 뒤 수연이는 직접 김치통을 도윤이 학교 선생님께 드릴 도시락에 담기 위해 정갈하게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식탁 위에 조심스레 김치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처음으로 담근 거예요. 맛은 없을지 몰라도 진심은 담았어요. 모두가 젓가락을 들어 그 김치를 맛보는 순간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말에 수연이의 얼굴이 붉어졌고 저는 마음 깊이 뿌듯했습니다. 서로의 어긋났던 마음이 이제야 조금씩 맞춰져 가고 있다는 증거 같았기 때문입니다. 겨울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던 어느 날 동네 노인회에서 김장 나눔 봉사를 한다는 안내장이 우편함에 들어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행사에 나가는 게 버거웠습니다. 몸이 무거운 것도 있었지만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늘 뒤숭숭하다 보니 밖으로 나도 어디 마음 편히 앉아 있을 수 없었고 사람들 눈치도 괜히 보였지요. 그런데 이번엔 수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우리 같이 가요. 지난번 김장도 재밌었는데 이번엔 밖에서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 많은 곳을 피하고 그런 공동체 활동에 관심도 없던 수연이가 먼저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건 무언가 많이 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내 손보다 내 손이 더 젊고 힘도 좋잖니. 수연이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장은 근육보다 마음으로 하는 거라면서요.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봉사 당일 우리는 도윤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란히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연이와 나란히 앉아 김치를 버무리기 시작했는데 함께 일하던 옆집 아주머니가 제게 슬며시 물었습니다. 아이고, 그 며느님이죠? 아이고, 복 받으셨어요. 저렇게 싹싹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요즘 흔치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수연이와 저는 대화조차 어려웠던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칭찬이 어색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연이는 제가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짓는 걸 눈치채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괜히 창피하셨죠? 아니야. 창피하긴. 괜히 기분이 이상해서 그랬어. 기쁜데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저도요, 진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날 하루 종일 손이 얼어붙도록 김치를 버무리고 웃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연이가 주먹밥을 나눠주며 사람들 사이를 누볐고 저는 한켠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웃들과 잘 어울리고 먼저 인사하고 아이처럼 웃으며
음식을 나누는 모습은 분명 시간이 만들어준 변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이는 조심스레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혹시 내년부터 다시 직장에 나가도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조금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너도 너 삶 살아야지. 도윤이는 내가 잘 볼 테니까 마음 편히 다녀와. 수연이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진짜 진심으로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2025년 12월 2일 수연이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한 날. 이번엔 기꺼이 마음으로 응원한다. 며칠 뒤 수연이는 면접을 보러 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분야는 아니었지만 그녀가 관심 있었던 교육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채용된다는 연락이었지요.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 소식을 축하했고 도윤이는 엄마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멋있어. 나도 나중에 커서 멋진 사람 될 거야. 그 말에 수연이 눈가가 붉어졌고 아들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말없이 수연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연아, 이제는 너 자신을 믿어도 돼. 나도 믿고 있으니까. 연말이 다가오자 동네 여기저기에서 작은 행사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고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낭독회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윤이 학교에서 열리는 가족 참여 송년 발표회가 제일 마음에 걸렸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들과 수연이가 행사장에 앉아 도윤이를 지켜봤지만 둘 다 얼굴이 굳은 채 서로 말을 섞지 않았고 끝나자마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섰던 기억에 또렷했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도윤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까봐 저는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올해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수연이는 발표회가 다가오기 전부터 도윤이에게 무대에서 긴장하지 말고 즐기라고 격려해줬고 아들도 일찍 퇴근해 발표회에 같이 가자고 제게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발표회 당일 우리는 네 식구가 함께 손을 맞잡고 교문을 들어섰습니다. 도윤이는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우리를 보고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혜진 이모도 왔어? 혜진이는 멀리서 손을 흔들며 도윤아, 오늘 멋있게 해. 하고 외쳤고 그 외침에 아이가 더 씩씩해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도윤이가 마이크를 잡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그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래가 어찌나 또박또박 정확한지 아이가 이 무대에 얼마나 큰 기대를 품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수연이는 박수를 치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아들도 가슴을 쿡쿡 찌르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우리 도윤이 이렇게 컸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살짝 돌렸는데 옆에 앉은 수연이 눈가도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가 진짜 잘했죠? 그럼 우리 손주는 뭐든 잘하지. 넌 도윤이한테 최고의 엄마야. 그 말에 수연이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네 식구가 함께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도윤이는 벽난로 앞에 앉아 색종이로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나만의 상장이에요. 엄마한테 줄 거예요. 상장? 응, 오늘 무대에서 제일 잘 웃어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최고의 박수 요정이에요. 상장 수여합니다. 수연이는 상장을 건네받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앞으로도 박수 많이 쳐줄게. 내가 뭘 하든, 내가 어떤 길을 가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다행이죠? 창밖에는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창문에 손을 대고 말했습니다. 내년엔 우리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 사면 안 돼요? 수연이는 잠시 고개를 기울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트리, 우리 도윤이 이제 그거 같이 꾸밀 만큼 컸지. 할머니랑 아빠랑 이모랑 다 같이 하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트리만 말고 내년엔 내 방도 새로 꾸며보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니까. 아들은 조용히 수연이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도 내년엔 좀 더 단단해지자. 실수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수연이는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나도 피하지 않을게. 그리고 혜진이가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만 가면 돼요. 어설퍼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아요. 다시 부서지지만 않으면.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밝자 수연이의 출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아이처럼 들뜬 얼굴로 책상 위에 다이어리를 펼쳐두고 출근 첫날 입을 옷이며 도윤이 학교 시간까지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끓는 국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너 요즘 얼굴빛이 좋아졌다. 사람이 일을 다시 시작하면 몸은 바빠도 마음이 가벼워진다더니 내가 딱 그렇구나. 수연이는 고개를 들고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떨려요. 긴장도 되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옆에 계셔서 든든해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저는 숟가락을 쥔 손을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너 참 많이 애썼다. 애써도 몰라주니까 속상했겠지. 수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 요즘은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힘이 나요. 도윤이든 어머니든 누가 됐든 한 사람만 진심이면 그걸로 충분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져 아무 말 없이 국물만 다시 떠올렸습니다. 수연이의 첫 출근날 아침, 도윤이는 엄마보다 더 일찍 일어나 스스로 교복을 입고 식탁을 차리는 걸 도왔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멋진 날이에요. 꼭 사진 찍어요. 그 말에 수연이는 도윤이를 꼭 껴안았고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웃어봐라. 우리 집의 첫새 출발을 기록하는 거니까. 찰칵 소리와 함께 긴 겨울을 버틴 가족의 마음에도 또 하나의 햇살이 들이쳤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이는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현관 앞에 서서 신발도 벗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눈물 날 뻔했어요. 일이 고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다시 누군가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저는 수연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잘했다. 첫날에 그렇게 느꼈다는 건 앞으로도 잘해낼 거라는 뜻이야. 그날 밤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는 도윤이의 숙제를 함께 보고 혜진이가 가져온 떡국을 나눠 먹으며 조용한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수연이 옆에 앉아 조용히 국을 떠주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 국 떠줄게. 수연이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이 가족이 진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없이 주고받는 따뜻함은 이전에는 한 번도 없던 종류의 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이가 참여했던 겨울방학 독서 발표회에서 발표 내용이 너무 좋아 지역 라디오 방송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쁨에 겨워 곧장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도윤이가 방송 타게 생겼다. 내가 아이를 참 곱게 키웠어. 수연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정말요. 도윤이가요? 어머니, 우리 애가 이렇게 자라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인터뷰 당일
도윤이는 양복을 입고 라디오국을 방문했고 우리 모두는 유리창 밖에서 아이를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 이야기를 책으로 썼어요. 우리 엄마랑 할머니랑 아빠랑 같이 사는데요. 예전엔 자주 싸웠지만 지금은 다 웃어요. 저는 그런 우리 집이 좋아요. 그 말이 라디오 부스 안에서 흘러나오자 수연이는 입을 틀어막고 울기 시작했고 아들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봄비가 지나가고 마당에 매화가 피기 시작하던 날 저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조용히 물을 올리고 차를 한 잔씩 나눠준 뒤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는 정말로 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 같구나. 누구도 다치지 않게,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수연이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혜진이는 수첩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첫째, 제사든 기일이든 준비와 진행을 나누겠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미리 말하고 당일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 말이 거칠어지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누구든 한번 경고하면 그 다음에는 대화 중단입니다. 셋째, 도윤이 앞에서는 서로에 대한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어른의 무게를 아이에게 올리지 않습니다. 넷째, 서로가 사과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가 아니라 다음날 저녁 8시에 묵혀둔 말들을 정돈해서 말합니다. 수연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다 좋은데요. 하나만 더요. 저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은 모두 다 같이 무너집니다. 나도 배웠어. 내가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이라는 걸. 그날 저녁 우리는 종이에 각자의 이름을 적고 서로에게 약속하는 문장을 한 줄씩 썼습니다. 아들은 화를 느끼면 말이 아니라 숨으로 먼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적었고 혜진이는 동생의 아내를 경쟁자처럼 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수연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다시는 누구의 머리채도 잡지 않겠습니다. 손이 먼저 나가기 전에, 입이 먼저 나가기 전에, 마음이 먼저 숨을 쉬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 또한 제 몫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균열을 작은 것으로 넘기지 않겠습니다. 며칠 뒤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소개받았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굳이 가야 하나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규칙을 지키려면 밖에서 누군가가 잡아주는 손도 필요하다는 것을요. 상담 첫날 상담사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가장 미안했던 순간을 한 문장으로 적어 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제일 미안했던 건 접시가 깨지던 순간 제가 그릇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수연이는 조용히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날 제 두 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손이 사람을 잡아 다치게 한 게 처음이었고, 그게 누구의 딸인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 그게 제일 부끄럽습니다. 혜진이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형님이 사라진 뒤 마음속으로 좋다고 생각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제일 미안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차례가 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 내가 그 집에 들어왔던 날 내 이름을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늘 며느리, 며느리 그렇게만 불렀습니다. 그게 미안합니다. 상담사는 우리에게 서로의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듣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귀는 들으려고 있는 기관이지 반박하려고 달려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 말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상담을 수차례 받으며 우리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는 법, 상대방의 말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경험으로 인정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그때 이렇게 느꼈다라고 주어를 나로 두는 법.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자 우리는 서로를 공격하지 않게 됐고 언어의 칼날이 무뎌졌습니다. 봄이 무르익을 무렵 저는 작은 제안을 했습니다. 올해 제사 상 차리는 대신 각자 편지를 써오는 건 어떠니?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아. 남편을 그리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수연이가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편지요? 그래. 그날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준비한 음식을 올리는 대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남겨준 마음을 꺼내놓는 날이 됐으면 해.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올해는 상 대신 이야기로 말로 드리는 걸로요. 제삿날 우리는 상 대신 작은 꽃 한 송이와 차 한 잔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들은 남편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흔들리는 대신 두 사람의 편이 되겠습니다. 수연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떨며 종이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올해부터 제 마음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숨긴 마음이 서로를 병들게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저는 상 대신 말로 드립니다. 저도 이제부터 이 집에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혜진이는 남편 영정 앞에서 눈을 감고 읽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더 이상 누구를 증명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증명해도 인정받지 못하면 주저앉는 사람이 아닌 여전히 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당신 제삿날마다 며느리와 딸 사이에서 속으로 혀를 끌끌 차며 바라보던 내 모습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내가 중간을 잘 묶겠습니다. 당신 대신 이 집을 다시 매만지겠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는 방 한켠에서 종이와 연필로 각자의 이름 옆에 조그마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이건요, 서로 지킨 약속. 옆에 그리는 표시예요. 한 번씩 지킬 때마다 하나씩 더 그리는 거예요. 그 말이 어찌나 선명하게 들리던지 저는 품 안으로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이렇게 새는 거다. 더 나빠지지 않으려고 애쓴 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날, 말이 상처가 되기 전에 멈춘 날. 시간이 더 흐른 뒤 저는 혜진이와 단둘이 시장에 갔습니다. 엄마, 형님이랑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완전히 괜찮다는 말은 함부로 못하겠다. 다만 이제는 서로 어디가 아픈지 말할 줄 알게 됐다는 건 확실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 그걸 배웠으니 다시 깨진다고 해도 이젠 다시 붙일 수 있겠다 싶은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벚꽃이 흩날리는 길목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제사 간소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남편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었지요. 제사는 너 힘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다시 모이라고 하는 핑계지. 이제야 그 말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제사를 둘러싸고 싸웠지만 결국 다시 모이기 위해 싸운 것이었습니다. 방법을 몰라 헤맸을 뿐 결국 우리가 하고 싶던 건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시간 수연이가 제 방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저랑 같이 상담사 선생님께 드릴 서류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 프로그램 지원서를 쓰는데 제가 놓치는 게 많은 것 같아서요. 그래, 같이 보자.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이제는 우리 같이 보는 거야.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고맙습니다.
저는 그 말에 답했습니다. 나도 고맙다. 내가 떠나지 않고 여기 서준 게 나는 참 고맙다. 며칠 후 도윤이 학교에서 부모 면담 일정이 잡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늘 아들이 혼자 참석하거나 간혹 수연이가 억지로 시간을 내어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수연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면담은 저랑 같이 가주실래요? 선생님이 도윤이의 가정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데 어머니 말씀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제안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함께 가지. 면담 당일 우리는 도윤이 담임 선생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사실 도윤이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이가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친구들과도 배려심 있게 지내요. 그런데 가끔 너무 어른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 먼저 자기가 조율하려 들고 갈등이 생기면 자기 탓처럼 여겨요. 그 말을 듣자 수연이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집안에서 있었던 일들은 저도 자세히 알지 못해요. 다만 아이가 그 과정을 다 품고 자라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가 그 작고 여린 어깨로 우리가 겪은 모든 말다툼과 침묵과 소리를 다 기억하고 그걸 어른스럽게 이겨내려 했던 겁니다. 면담이 끝나고 학교를 나오는 길 수연이는 말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횡단보도 앞에서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제가 그릇을 던졌던 날이요. 도윤이 방문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열려 있었어요. 소리 다 들었겠죠? 들었을 거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기억하는 건 엄마의 분노, 할머니의 절규, 이모의 울음소리일지도 모른다. 근데 말이다, 수연아. 아이들이 기억하는 건 그걸 어떻게 마무리했는가도 포함이야. 우리가 무너졌다는 기억만큼 우리가 다시 손잡았다는 것도 기억 속에 들어간다. 수연이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저도 조금은 괜찮은 엄마일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은 엄마라는 건 안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얼굴 들고 돌아오는 사람이란다. 그날 저녁 도윤이는 제 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오늘 나한테 자꾸 안아달라고 해요. 이상하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너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으니까. 그날 밤 수연이는 제 방문 앞에 조용히 손편지를 한 장 남겼습니다. 어머니, 도윤이의 말 속에 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의 딸이자 도윤이의 엄마로 이 집의 사람이었다고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썼던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수연이와 처음 명절을 보낸 후 남편이 제게 남긴 메모가 있었습니다. 수연이 서툴지만 노력하더라. 사람은 배운 만큼 보이는 거라고 했지? 우리도 배워야겠다. 그 아이를. 그 글을 다시 읽으며 저는 수연이의 편지 옆에 제 메모를 하나 더 남겼습니다. 배운 만큼 보인다는 당신 말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수연이를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보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함께 놓인 두 장의 편지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동네에 작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웃집 할머니 한 분이 갑작스레 쓰러지셨는데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수연이가 구급차를 부르고 할머니를 끝까지 챙겼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금세 동네에 퍼졌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수연 씨 진짜 달라졌네. 이제는 무슨 일이든 나서서 도와줘. 얼굴도 환해지고 말도 따뜻하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달라진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게 이제야 비로소 드러난 거겠지. 그동안 눌려 있었을 뿐. 그날 저녁 동네 작은 모임에서 누군가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로서 어떻게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셨어요? 요즘엔 며느리랑 말 섞는 것도 힘들다는 집이 수두룩한데.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내 며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딸이라는 걸 떠올리게 됐어요. 그 순간부터 다르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쉽지.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죠.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싸움은 끝내는 것이 아니라 풀어가는 것이 되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녁, 수연이는 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저 식탁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머니 좋아하는 소고기 넣고 국 끓였어요. 저는 국을 한 숟갈 뜨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짠맛도 쓴맛도 안 나네. 딱 좋다. 그날 밤 조용히 거실 조명을 끄고 안방에 누웠는데 문득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수연이가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면 잠깐만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서로 마주 앉자 수연이는 한참 동안 말을 아끼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친정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쩐 일이시래? 조만간 다시 올라오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 동생네가 외국으로 나가게 돼서 혼자 계시기 힘들다고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친정 어머니라는 분, 예전부터 시댁과의 거리감을 뚜렷하게 두는 분이셨습니다. 도윤이 돌잔치 때도 며느리 친정은 뒤로 빠져야지요라는 말 한마디에 얼굴을 붉히고 돌아서셨고 이후 제사를 비롯해 집안일에 관여할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분이 올라오겠다는 건 결국 수연이에게 부담이 될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수연이는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싶은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은 감정이 복잡해서요. 그냥 가까운 데 살아 계시고 가끔 뵙는 정도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지. 가깝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멀다고 다 싫은 것도 아니야. 그 어르신도 혼자면 외롭겠지. 수연이는 제 말을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조금 놓여요. 근데 수연아, 그 어머니 오시면 혹시라도 우리가 서로 엇갈리는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럴 때는 미리 말해줘. 속으로 삼키지 말고. 네, 이제는 제가 그런 부분도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피했을 텐데 요즘은 저 자신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에 저는 손을 뻗어 수연이 손등을 조심스레 덮었습니다. 그게 어른이 되는 거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관계는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앞설 때가 있지. 그걸 내가 느꼈다면 이제는 진짜 이 집의 한 사람이다. 수연이는 고개를 숙이며 살짝 손을 쥐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짜 며느리가 된 건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예전엔 그냥 역할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겉으로 웃고 일한다고 다 사람이 된 건 아니야. 그 속에서 단 한 걸음이라도 내 쪽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다음 날 수연이는 친정 어머니가 거처 할 전셋집을 알아보러 갔고 저는 도윤이와 함께 시장에 나갔습니다. 시장길을 걷다가 도윤이가 문득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가끔 혼자 있을 때 울어요? 그 말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봤니? 응, 한 번은 부엌에서 울었고 한 번은 방에서. 근데 엄마는 내가 보면 꼭 웃는 척해요.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건 말이다, 도윤아. 어른이 울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정말 힘들어서, 하나는 고마워서야. 내 엄마는 두 가지를 다 겪고 있는 중이야.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엄마 안아주면 돼요? 그럼, 그게 제일 좋은 약이지. 도윤이는 작게 미소 지으며 걸음을 옮겼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저렇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이 집은 이미 반쯤 회복된 거다. 며칠 뒤 수연이는 친정 어머니의 이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종일 다녀왔는데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아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무거웠을 텐데 지금은 제가 저를 챙긴 것 같아서 뿌듯해요. 잘했다. 너 스스로 정한 거잖니. 누굴 억지로 들인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받아낸 것도 아니고. 그날 저녁 식구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설에는 우리 집에서 친정어머니도 초대하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어렵다면 무리 안 해도 되지만요. 저는 잠시 수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엄마는 아직 집안에 큰 모임에 익숙하지 않아요. 대신 제가 먼저 다녀오고 조금씩 분위기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엄마가 원하신다면 그 다음에 모셔오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무 빠르지 않게 조심스럽게. 관계는 조리듯 익혀야 하니까.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일요일, 늦은 아침 햇살이 거실 가득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종이 접기를 하고 있었고, 혜진이는 부엌에서 전날 남은 반찬을 다시 데워 점심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평소보다 차분한 얼굴로 다가와 제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사실은 예전부터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상자 속에는 회색빛 스카프 하나가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손끝에 감기는 촉감이 부드러웠고 살짝 퍼지는 비누향 같은 냄새에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직접 짠 거니? 네, 사실 올겨울부터 틈틈이 했어요. 그날, 제가 접시를 던졌던 날, 그날 밤부터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이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날을 잊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드렸는지, 그래서 이건 용서해달라는 선물이 아니에요. 대신 그날 이후의 시간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스카프를 조심스레 목에 감았습니다. 따뜻하다. 그 짧은 한마디에 수연이는 눈가를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도 따뜻해지고 싶었습니다. 차가운 말, 차가운 눈빛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됐다. 그 말이면 됐다. 나도 너처럼 차가운 사람이었고 너처럼 외로웠다. 우리가 둘 다 따뜻해지려는 사람이라면 우리 집은 이미 따뜻한 집이야. 그 순간 도윤이가 스카프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짠 거예요? 할머니 목에 딱 어울려요. 혜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이제 못하는 사람이 없네. 말도 잘하고 요리도 하고 심지어 손재주까지 좋고. 아들은 부엌에서 물을 들고 오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 해요? 내 역할은 뭔데? 제가 말했습니다. 넌 이런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조용히 묵묵히 웃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제일 어렵고 제일 고마운 사람이야. 그날 오후 우리는 도윤이의 손에 이끌려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어깨를 맞대고 걷는 며느리와 딸아이의 모습, 모든 장면이 마치 한 권의 오래된 책을 덮고 새로운 책의 표지를 펼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갈등을 끝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갈등 앞에서 다시 주저앉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에 서로 약을 바르고 겹겹이 붕대를 감아주는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서로를 향해 다시 손을 내밀고 그 손을 놓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밤 수연이가 제 방문을 조심히 두드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젠 저도 어머니 생신상 한번 차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설퍼도 마음만은 담아서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래, 상은 마음으로 차리는 거니까 내가 만든 그 마음 나 기꺼이 받아줄게.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마지막 문장을 남겼습니다. 2026년 봄, 접시가 깨졌던 그날, 가족도 산산조각 났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아 여기까지 왔다. 지금 이 순간 비로소 나는 안다. 이 집은 다시 살아났고 나는 다시 가족을 품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 집엔 다시 웃음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 다투고 미워도 서로를 놓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